인천공항이 아수라장입니다. 중동 22개국에서 쏟아진 관광객들로 입국장이 마비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작은 한 편의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폭설 후 눈꽃으로 뒤덮인 겨울산. 이 영상이 SNS에서 3억 뷰를 돌파하며 중동을 뒤흔들었습니다. 평생 사막에서 산 아랍인들이 이게 진짜 지구 위에 존재하는 풍경인가? 라며 경악했습니다. 35년 경력의 사우디 국영방송 PD. 그는 왜 히말라야도 알프스도 아닌 한국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50년 전 섭씨 52도 사막에서 시작됩니다. 중동이 절대 잊지 못한 대한민국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산 알샤리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방송에서 35년간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PD죠. 올해로 61살이 됐고 내년이면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작품을 무엇으로 남길까 고민하던 중에 뜻밖의 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됐습니다. 리야드에 있는 방송국 회의실에서 제작진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젊은 스태프 하나가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뭔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더니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 3억을 넘겼다는 겁니다. 중동 전역에서 난리가 났다면서 화면을 제게 보여줬죠. 화면 속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마다 눈꽃이 피어 있고 하늘에선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스키를 타는 사람들, 웃음소리, 그리고 야간 조명이 비추는 설원의 모습까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댓글에는 아랍어로 수천 개의 반응이 달려 있었어요. 알라께서 내린 기적이다. 천국이 따로 없다. 꼭 가보고 싶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장소가 한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춘천이라는 도시의 엘리시안 강촌이라는 스키장이었죠. 저는 35년간 세계 70개국을 다니며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어왔습니다. 히말라야의 만년설, 알프스의 웅장한 봉우리, 북극의 오로라, 아프리카 초원의 일몰까지 안 가본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사막에서 태어나 평생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살아온 우리가 눈과 얼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들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3억 뷰라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동 사람들은 한국의 겨울에 매료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BTS와 블랙핑크가 있는 나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더군요. 봄엔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엔 푸른 계곡과 바다가 있고 가을엔 단풍이 온 산을 물들이고 겨울엔 새하얀 설경이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연의 변화였죠. 우리는 1년 내내 섭씨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살아왔으니까요. 더 흥미로운 건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스마트폰까지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1970년대 한국과 중동의 관계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그 시절 수십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 중동 각국으로 일하러 왔더군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건물을 짓고 항만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사막 한복판에서 땀 흘리며 일했던 그들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사우디가 오늘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석유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현대화에 쓸 수 있도록 도와준 외국인 근로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기로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제 아버지 세대가 바로 그 시절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민족은 처음 봤다고 말이죠. 당시엔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제 보니 그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조국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방송국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로 한국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장님은 처음엔 의아해하셨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고 물으셨죠. 저는 지금 중동 전역에서 한국 겨울 영상이 3억 뷰를 넘겼다는 사실과 50년 전 한국과 중동의 특별한 인연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기획이라고, 우리가 도움받았던 나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작비를 아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스태프를 데려가라고 말씀하셨죠. 일주일 뒤 저희 팀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감독, 음향 감독, 그리고 젊은 조감독 1명, 이렇게 넷이서 떠나는 여정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까? 그곳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맞아줄까 하고 말이죠. 리야드에서 인천까지는 약 11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비행이었지만 기대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카메라 감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이번 촬영이 정말 특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담는 게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50년 우정을 담는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했죠. 비행기가 한반도 상공에 들어섰을 때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고, 현재 한국 날씨는 영하 5도이며 눈이 내리고 있다고 했어요. 창밖을 내려다보니 정말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땅이 보였습니다. 산도, 들판도, 건물 지붕도 모두 하얗게 변해 있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사막에서 태어나 사막에서 자란 제가 이제 눈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챕터 2 인천공항, 대한민국의 첫인상. 비행기가 착륙하고 기내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평생 뜨거운 사막만 경험했던 제게는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코끝이 시큰거렸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죠. 이게 바로 겨울 공기구나 하고 실감이 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공항 내부가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이던지 마치 거대한 미술관 같았어요. 천장은 높고 넓었고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곳곳에 한국 전통 문양을 활용한 인테리어가 돋보였죠.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공항 직원 한 분이 저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르하반. 환영합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인데 어떻게 아랍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거죠? 직원분께 물어보니 인천공항에는 다국어 서비스팀이 있다고 하더군요.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주요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다니 감동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더 빨랐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있어서 여권만 스캔하면 10초 만에 통과됐습니다. 중동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은 처음이었어요. 두바이 공항도 현대적이지만 인천공항의 시스템은 한 단계 더 진화한 느낌이었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니 도착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람들 대부분이 저희처럼 중동이나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사우디 전통 의상인 토브를 입은 남자들, 히잡을 쓴 여성들, 동남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공항 안내 데스크에 계신 직원분께 여쭤봤습니다. 요즘 항상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오느냐고요. 직원분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특히 겨울철에 더 많아졌다고, 작년 같은 시기보다 외국인 입국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겨울 풍경이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공항 곳곳에 겨울 관광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키장, 눈꽃 축제, 온천, 한옥마을까지 다양한 겨울 콘텐츠를 홍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포스터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함께 아랍어 안내문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정부가 중동 관광객 유치에 정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짐을 찾고 나오니 마중 나온 한국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미리 섭외해둔 분이었는데 김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아랍어를 조금 할 줄 아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공항 밖으로 나가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눈이었어요. 하늘에서 하얗고 작은 눈송이들이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참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카메라 감독이 얼른 카메라를 꺼내서 제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61살 남자가 눈을 처음 보고 감동하는 모습이 나중에 좋은 장면이 될 거라고 했죠.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아봤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순간 사라지는 눈송이가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차갑지만 아프지 않았고 부드럽지만 금방 녹아버렸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든다는 게 놀라웠어요. 택시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춘천까지는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고속도로에 올라서니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쭉 뻗은 산들이 모두 눈으로 덮여 있었거든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눈 덮인 나무들이 마치 은빛 옷을 입은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65세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저희가 사우디에서 온 방송팀이라고 소개하자 아저씨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그리고 반갑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우디라고요? 그거 참 반갑네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사우디에서 일하셨거든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언제쯤이냐고 여쭤봤더니 1970년대 후반이라고 하셨어요. 3년 정도 사우디에서 건설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집도 장만하고 자식들 대학도 보냈다면서 아버지가 평생 사우디를 고마워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시절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한국인을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아저씨께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해야 한다고 덕분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요. 아저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자기 아버지가 사우디에 갔을 때 한국은 정말 가난했다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외국으로 일하러 나간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하더군요. 힘든 사막 환경에서도 존중해주고 배려해줬다면서 아버지가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창 밖으로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물 위로 눈이 내려 쌓이는 모습이 환상적이었어요. 아저씨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시절 한국 근로자들이 중동에서 번 돈이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고 그 돈으로 공장도 짓고 도로도 만들고 학교도 세웠다고 하셨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중동의 도움이 컸다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는 민족이구나 하고요. 50년이 지났어도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다니 이런 민족성이 있었기에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택시기사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변화에 대해서, 중동과의 인연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이야기까지요. 아저씨는 특히 겨울철에 중동이나 동남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엄청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눈을 처음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들이 한국의 겨울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춘천에 가까워지면서 주변 풍경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산들이 점점 높아지고 눈도 더 많이 쌓여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도 줄어들고 자연의 모습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차창 밖 풍경을 담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순간이 모두 소중한 기록이 될 것 같았거든요. 택시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저씨는 히터를 적당히 틀어주셨고 한국 전통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어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하고 친절할 줄은 몰랐다고요. 공항에서부터 택시 안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인 저를 환대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환대였어요.
50년 전 도움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겨울 풍경을 담는 작품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진한 우정을 담는 특별한 작품이 될 거라고 말이죠. 택시는 춘천 시내로 접어들었습니다. 밤이었지만 거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활기차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식당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가게들도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어요. 아저씨 말씀에 의하면 요즘 춘천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스키장 때문에 더 많이 온다고 하더군요.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면서 덕분에 지역 경제가 살아났다고 좋아하셨어요. 식당도 잘 되고 숙박업소도 만원이고 택시 기사들도 손님이 많아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였어요. 리조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눈 덮인 슬로프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밤인데도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앞으로 며칠간 한국의 겨울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밤새 눈이 더 내렸는지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리조트 앞 슬로프는 완벽한 설경을 자랑하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산들도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게는 마치 꿈속 같은 풍경이었죠.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내려갔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식당 한쪽에 할랄 음식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돼지고기나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들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었고 할랄 인증 마크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무슬림들을 위한 배려였던 거죠. 식당 매니저분께 여쭤보니 최근 몇 년 사이 중동 관광객이 급격히 늘면서 할랄 음식을 준비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서 사우디 대사관에 문의도 하고 할랄 인증기관에서 교육도 받았다고 하더군요. 외국인 손님들이 불편 없이 식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은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 무슬림 인구도 많지 않은데 중동 관광객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한다니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경쟁력이구나 싶었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환대하는 진심이 있는 거죠.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 태워주셨던 택시 기사 아저씨가 생각났습니다. 아저씨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일하셨다는 이야기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김 가이드님께 부탁해서 아저씨를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다행히 아저씨는 흔쾌히 만나주셨어요. 오후에 리조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저씨는 낡은 가방을 하나 들고 오셨는데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가 중동에서 일하던 시절의 사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진첩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1977년 사우디 사막 한복판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한국인 근로자들이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채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그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아저씨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리야드 외곽 공사 현장이라고 아버지가 3년간 여기서 일하셨다고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8시까지 일했다고 주말도 없이 계속 일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냐고 물으니 조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했다고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도 안 됐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일하러 나갔다고 했어요. 독일에는 광부와 간호사가 갔고 중동에는 건설 근로자들이 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번 돈이 한국으로 송금되면서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는 거죠. 아저씨는 사진 한 장을 특별히 가리키셨습니다. 한국인 근로자들과 사우디 현장 감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저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로는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정말 잘 대해줬다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서로 존중하며 일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사우디를 고마워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0년 전 우리 땅에서 땀 흘린 한국인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는 아저씨께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덕분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요. 아저씨는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그때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도로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1970년대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아저씨께 부탁드렸습니다. 이 사진들을 저희 다큐멘터리에 사용해도 되겠냐고요. 한국과 사우디의 50년 우정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저씨는 기꺼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영광이라며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모습, 중동 건설 붐,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까지요. 아저씨는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시절을 잘 모른다고 하지만 자기 같은 세대는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지금의 풍요를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요.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악착같이 일했던 사람들, 가족을 위해 머나먼 이국 땅에서 땀 흘렸던 사람들, 그리고 도움받은 것을 결코 잊지 않는 민족성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였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우리의 대화를 모두 촬영했습니다. 나중에 다큐멘터리의 핵심 장면이 될 거라고 했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설경만 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역사와 인연까지 담아야 진짜 의미 있는 작품이 된다고 말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리조트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눈 덮인 슬로프가 형형색색의 조명을 받아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했어요. 아저씨와 헤어지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과 사우디의 특별한 인연을 꼭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리프트를 타고 슬로프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 스키복을 빌리는 초보자들, 강습을 받는 아이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스키장을 찾은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태국어, 베트남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들렸습니다. 마치 유엔 총회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스키장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마케팅 팀장님이었는데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저희가 사우디에서 온 방송팀이라고 소개하자 더욱 환하게 웃으셨어요. 요즘 중동 관광객이 정말 많이 온다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말씀으로는 최근 3년 사이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열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평생 눈을 본 적이 없어서 한국의 겨울이 신기하고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보니 놀라운 통계를 알려주셨어요.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방문객이 260%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 중에서도 중동 관광객은 400%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사우디, UAE, 쿠웨이트에서 오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특히 많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냐고 물었더니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첫째는 SNS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특히 눈을 처음 본 외국인들의 감동적인 반응이 담긴 영상들이 바이럴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둘째는 한류의 영향이라고 했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K-POP 스타들,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가 한국 관광 붐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좋아서 한국에 왔다가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발견하고 감동받는 외국인이 많다고 하더군요. 셋째는 가성비라고 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나 일본 홋카이도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스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서울에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까지 좋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와 지역 관광청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언급하셨어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할랄 음식을 제공하고 전세기 노선까지 개설했다고 합니다. 이런 체계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직접 슬로프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급자 코스에는 처음 스키를 배우는 동남아 가족들이 있었어요.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필리핀 가족을 인터뷰했는데 7살짜리 아들이 눈을 처음 봤다며 신나했어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마닐라에서 평생 살았는데 눈이 이렇게 신기한 줄 몰랐다고 아이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스위스는 너무 비싸고 멀어서 엄두가 안 났는데 한국은 가격도 적당하고 비행시간도 4시간밖에 안 걸려서 부담 없이 올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중급자 코스에는 대만에서 온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친구들이었는데 스키 실력이 제법 좋았어요. 그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한 명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온 블로거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자기가 찍은 한국 설경 영상이 인스타그램에서 200만 뷰를 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눈을 동경한다고 아열대 섬나라에서 태어나서 평생 더위 속에 살다가 눈 내리는 나라를 처음 보면 누구나 감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겨울 여행이 대유행이라고 하더군요. 상급자 코스로 올라가니 정말 실력 있는 스키어들이 속도감 있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우디에서 온 젊은 왕자도 있었어요. 전통 의상은 아니지만 스키복 안에 사우디 국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알아볼 수 있었죠. 그에게 다가가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반가워하며 저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두바이에서 실내 스키장을 자주 이용했지만 진짜 자연 속 스키장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인공 눈과 자연 눈의 차이, 실내와 야외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한국 스키장의 수준에 감탄했어요. 그는 또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스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온천,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까지 모든 게 완벽하다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할랄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기도실도 있고 아랍어 통역 서비스까지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이 되자 스키장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여기서도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메뉴판을 보니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식은 물론이고 양식, 중식, 할랄 메뉴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식당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메뉴를 대폭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관광객을 위한 할랄 음식 코너는 최근 1년 사이에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중동 출신 요리사를 특별히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오후가 되자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태양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온 세상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는 드론을 띄워 스키장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엘리시안 강촌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얀 슬로프를 따라 형형색색의 스키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리프트가 천천히 움직이고 주변 산들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야간 스키를 촬영했습니다. 슬로프의 조명이 켜지자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불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도 흘러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더 커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행복한 표정, 친절하게 안내하는 스태프들, 그리고 눈 덮인 아름다운 자연까지요.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어 한국만의 독특한 겨울 관광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챕터 5 남이섬에서 발견한 한류의 힘. 엘리시안 강촌 촬영을 마치고 다음 날 남이섬으로 향했습니다. 춘천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섬인데 한국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특히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이라고 하더군요.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모두들 카메라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섬에 도착하니 메타세쿼이아 나무길이 펼쳐졌습니다. 높다란 나무들이 양옆으로 쭉 늘어서 있고 그 위로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죠. 정말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필리핀에서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모님과 10대 자녀 둘이서 왔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 팬이라며 특히 겨울연가를 정말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20년 전 드라마인데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겨울연가를 보고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됐다고, 언젠가 꼭 이곳에 와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했고 남이섬이 첫 번째 목적지였다고 하더군요. 드라마에서 본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니 꿈만 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봤더니 BTS와 블랙핑크 팬이라고 했습니다. K-POP를 좋아해서 한국어도 조금 배웠다고 하더군요. 한국 아이돌들이 입는 옷, 먹는 음식, 가는 장소까지 모두 관심 있다면서 한국 문화 전체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가족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류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요. 드라마 한 편, 노래 한 곡이 사람들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까지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온 사람들은 한국의 자연과 문화,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경험하고 더 큰 팬이 되어 돌아간다는 거죠. 조금 더 걸어가니 중국에서 온 젊은 커플을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파리나 하와이 같은 전통적인 신혼여행지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둘 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해서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로맨틱한 나라라고,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설레는 순간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와보니 드라마보다 더 좋다면서 남이섬의 겨울 풍경에 완전히 반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겨울연가에 나온 그 유명한 장면을 재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메타세쿼이아 길을 손잡고 걷는 모습이었죠. 저희 카메라맨이 그 장면을 멀리서 촬영했는데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섬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카페와 기념품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쉬었는데 옆 테이블에 태국에서 온 대학생 그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더니 모두 한국 드라마 팬이라고 했습니다.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고 방학을 이용해 여행을 왔다고 해요. 남이섬뿐만 아니라 드라마 촬영지를 여러 곳 돌아다닐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한 학생은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히 재미있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알려준다고, 한복, 한식, 한옥, 전통 예절까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낯선 나라가 아니라 마치 익숙한 곳처럼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오후에는 남이섬 관광 마케팅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팀장님이었는데 남이섬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겨울연가가 방영된 2002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드라마 방영 전에는 연간 외국인 방문객이 5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연간 1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20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중 대부분이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 오는 한류 팬들이라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중동 관광객도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류가 중동 지역에도 확산되면서 사우디, UAE, 이집트 등에서 오는 관광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K-POP과 K-드라마에 열광한다고 하셨어요. 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외국인들이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해서 한국에 오고 여기서 돈을 쓰고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린다고 했어요. 이게 선순환이 되어 한국 관광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남이섬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똑똑한 나라구나 하고요. 문화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고 그걸 관광과 연결시켜서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전략적인 사고가 있었기에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해질 무렵 섬을 나왔습니다.
석양이 눈 덮인 섬을 비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겨울 풍경만 담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소통하는지까지 보여줘야겠다고 말이죠. 챕터 6 온돌 찜질방에서 들은 진실. 남이섬 촬영을 마치고 춘천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김 가이드님이 특별한 곳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온돌 찜질방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지만 궁금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입구에서 옷을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개의 방이 있었어요. 각 방마다 온도와 재질이 달랐는데 황토방, 소금방, 숯방 등 다양했습니다. 바닥은 뜨겁게 데워져 있었고 그 위에 누우면 온몸이 따뜻해졌죠. 김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라고, 바닥을 뜨겁게 데워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겨울을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사우디에는 난방이 필요 없지만 추운 나라에서는 난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이런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했다니 대단했어요. 서양에서 난로나 벽난로를 쓸 때 한국은 이미 바닥 난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황토방에 누워 쉬고 있는데 옆에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보더니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시길래 사우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표정이 환해지더군요.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사우디에서 일했다고, 1976년부터 1979년까지 3년간 리야드에서 건설 일을 했다고 하셨어요. 또 한 분의 중동 건설 근로자를 만난 겁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했다고,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중동에서 건설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하셨어요. 사우디 사막은 정말 힘든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섭씨 52도까지 올라가고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와 세 자녀를 생각하면 어떤 고생도 참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 근로자들을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해줬다고 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함께 금식을 지켜주기도 했고 명절 때는 특별 음식을 나눠줬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서울에 작은 집을 샀다고, 그 집에서 자식들을 키웠고 지금은 손주들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만약 사우디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은 없었을 거라면서 평생 사우디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요. 당시 한국 근로자들은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했다고,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인을 존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라고, 우리는 그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일한 게 모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그게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그 시절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냐고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고, 하루 세끼 먹는 것도 어려웠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웠고 고기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는 있었지만 책과 연필을 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도 많았고 수도가 없어서 우물물을 길어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든 시절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지금처럼 부유해졌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교육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부모들이 굶으면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세대가 한국을 발전시켰다는 거죠. 둘째는 근면성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하셨어요.
중동에서도 독일에서도 베트남에서도 한국 근로자들의 성실함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땀과 노력이 쌓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움받은 걸 잊지 않는다고. 중동이 어려울 때 한국을 도와줬기에 이제는 한국이 중동을 돕고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 많이 진출해서 기술과 시스템을 전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아버지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모습, 중동에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까지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고, 손주들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때의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셨어요. 찜질방을 나오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족을 위해 이국 땅에서 땀 흘렸던 사람들, 그리고 교육과 근면으로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 바로 이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진짜 영웅들이었습니다. 챕터 7 다큐멘터리 눈꽃 한국, 중동을 감동시키다. 2주간의 촬영을 마치고 리야드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는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아름다운 설경, 외국인 관광객들의 감동,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50년 전 중동 건설 현장의 오래된 사진들까지. 모든 게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편집실에 들어가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감독과 음향 감독, 그리고 편집팀까지 총 10명이 달라붙어 6개월간 작업했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국과 사우디의 50년 우정을 담아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다큐멘터리의 구성은 이렇게 짰습니다. 첫 부분은 한국의 겨울 풍경으로 시작해요. 3억 뷰를 기록한 그 설경들, 외국인들이 감동받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죠. 중간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는지 설명했습니다. 한류의 힘, 수준 높은 관광 인프라, 외국인을 환대하는 한국 문화까지요. 그리고 특히 중동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여줬어요.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의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며 당시 한국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택시기사 아저씨 아버지의 사진, 찜질방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증언까지. 50년 전 사막에서 흘린 땀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눈 내리는 한국 풍경 위에 자막이 올라갑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만난 두 나라, 그 인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동을 잊지 않았고 중동도 한국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은 이른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리프트를 타고 슬로프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들, 스키복을 빌리는 초보자들, 강습을 받는 아이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스키장을 찾은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태국어, 베트남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들렸습니다. 마치 유엔 총회장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스키장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마케팅 팀장님이었는데 반갑게 맞아주시더군요. 저희가 사우디에서 온 방송팀이라고 소개하자 더욱 환하게 웃으셨어요. 요즘 중동 관광객이 정말 많이 온다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말씀으로는 최근 3년 사이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아열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평생 눈을 본 적이 없어서 한국의 겨울이 신기하고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물어보니 놀라운 통계를 알려주셨어요.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외국인 방문객이 260%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 중에서도 중동 관광객은 400% 증가했다고 하더군요. 사우디, UAE, 쿠웨이트에서 오는 가족 단위 관광객이 특히 많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냐고 물었더니 여러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첫째는 SNS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겨울 풍경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특히 눈을 처음 본 외국인들의 감동적인 반응이 담긴 영상들이 바이럴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게 됐다고 합니다. 둘째는 한류의 영향이라고 했어요. BTS, 블랙핑크 같은 K-POP 스타들,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가 한국 관광 붐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좋아서 한국에 왔다가 자연의 아름다움까지 발견하고 감동받는 외국인이 많다고 하더군요. 셋째는 가성비라고 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나 일본 홋카이도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수준 높은 스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서울에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접근성까지 좋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와 지역 관광청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언급하셨어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국어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할랄 음식을 제공하고 전세기 노선까지 개설했다고 합니다. 이런 체계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거죠. 저는 직접 슬로프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급자 코스에는 처음 스키를 배우는 동남아 가족들이 있었어요.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필리핀 가족을 인터뷰했는데 7살짜리 아들이 눈을 처음 봤다며 신나했어요.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마닐라에서 평생 살았는데 눈이 이렇게 신기한 줄 몰랐다고 아이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스위스는 너무 비싸고 멀어서 엄두가 안 났는데 한국은 가격도 적당하고 비행시간도 4시간밖에 안 걸려서 부담 없이 올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중급자 코스에는 대만에서 온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친구들이었는데 스키 실력이 제법 좋았어요. 그들에게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한 명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온 블로거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는 자기가 찍은 한국 설경 영상이 인스타그램에서 200만 뷰를 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눈을 동경한다고 아열대 섬나라에서 태어나서 평생 더위 속에 살다가 눈 내리는 나라를 처음 보면 누구나 감동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 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 겨울 여행이 대유행이라고 하더군요. 상급자 코스로 올라가니 정말 실력 있는 스키어들이 속도감 있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우디에서 온 젊은 왕자도 있었어요. 전통 의상은 아니지만 스키복 안에 사우디 국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어서 알아볼 수 있었죠. 그에게 다가가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반가워하며 저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두바이에서 실내 스키장을 자주 이용했지만 진짜 자연 속 스키장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인공눈과 자연눈의 차이, 실내와 야외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한국 스키장의 수준에 감탄했어요. 그는 또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스키만 즐기는 게 아니라 온천,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까지 모든 게 완벽하다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할랄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기도실도 있고 아랍어 통역 서비스까지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이 되자 스키장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는데 여기서도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메뉴판을 보니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식은 물론이고 양식, 중식, 할랄 메뉴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식당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메뉴를 대폭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관광객을 위한 할랄 음식 코너는 최근 1년 사이에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중동 출신 요리사를 특별히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오후가 되자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태양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온 세상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저는 드론을 띄워 스키장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엘리시안 강촌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얀 슬로프를 따라 형형색색의 스키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려오고 리프트가 천천히 움직이고 주변 산들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을 진심으로 환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야간 스키를 촬영했습니다. 슬로프의 조명이 켜지자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불빛이 눈 위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음악도 흘러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더 커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순간을 담았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행복한 표정, 친절하게 안내하는 스태프들, 그리고 눈 덮인 아름다운 자연까지요.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루어 한국만의 독특한 겨울 관광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챕터 5 남이섬에서 발견한 한류의 힘. 엘리시안 강촌 촬영을 마치고 다음 날 남이섬으로 향했습니다. 춘천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섬인데 한국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다고 했어요. 특히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이라고 하더군요.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외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다양한 언어가 들렸어요. 모두들 카메라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섬에 도착하니 메타세쿼이아 나무길이 펼쳐졌습니다. 높다란 나무들이 양옆으로 쭉 늘어서 있고 그 위로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나무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눈을 반짝이게 만들었죠. 정말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필리핀에서 온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모님과 10대 자녀 둘이서 왔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 팬이라며 특히 겨울연가를 정말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20년 전 드라마인데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놀라웠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겨울연가를 보고 한국의 겨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됐다고, 언젠가 꼭 이곳에 와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했고 남이섬이 첫 번째 목적지였다고 하더군요. 드라마에서 본 그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니 꿈만 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봤더니 BTS와 블랙핑크 팬이라고 했습니다. K-POP를 좋아해서 한국어도 조금 배웠다고 하더군요. 한국 아이돌들이 입는 옷, 먹는 음식, 가는 장소까지 모두 관심 있다면서 한국 문화 전체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가족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한류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고요. 드라마 한 편, 노래 한 곡이 사람들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나라까지 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온 사람들은 한국의 자연과 문화,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경험하고 더 큰 팬이 되어 돌아간다는 거죠. 조금 더 걸어가니 중국에서 온 젊은 커플을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신혼여행으로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파리나 하와이 같은 전통적인 신혼여행지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둘 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좋아해서라고 했습니다. 신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로맨틱한 나라라고,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과 설레는 순간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와보니 드라마보다 더 좋다면서 남이섬의 겨울 풍경에 완전히 반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겨울연가에 나온 그 유명한 장면을 재현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메타세쿼이아 길을 손잡고 걷는 모습이었죠. 저희 카메라맨이 그 장면을 멀리서 촬영했는데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섬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카페와 기념품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쉬었는데 옆 테이블에 태국에서 온 대학생 그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더니 모두 한국 드라마 팬이라고 했습니다. 넷플릭스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고 방학을 이용해 여행을 왔다고 해요. 남이섬뿐만 아니라 드라마 촬영지를 여러 곳 돌아다닐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한 학생은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히 재미있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를 알려준다고, 한복, 한식, 한옥, 전통 예절까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낯선 나라가 아니라 마치 익숙한 곳처럼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오후에는 남이섬 관광 마케팅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 팀장님이었는데 남이섬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겨울연가가 방영된 2002년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드라마 방영 전에는 연간 외국인 방문객이 5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연간 100만 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20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중 대부분이 중국, 일본, 동남아에서 오는 한류 팬들이라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중동 관광객도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류가 중동 지역에도 확산되면서 사우디, UAE, 이집트 등에서 오는 관광객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K-POP과 K-드라마에 열광한다고 하셨어요. 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외국인들이 드라마나 음악을 좋아해서 한국에 오고 여기서 돈을 쓰고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린다고 했어요. 이게 선순환이 되어 한국 관광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남이섬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똑똑한 나라구나 하고요. 문화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전 세계에 알리고 그걸 관광과 연결시켜서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전략적인 사고가 있었기에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해질 무렵 섬을 나왔습니다. 석양이 눈 덮인 섬을 비추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겨울 풍경만 담는 게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소통하는지까지 보여줘야겠다고 말이죠. 챕터 6 온돌 찜질방에서 들은 진실. 남이섬 촬영을 마치고 춘천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이었는데 김 가이드님이 특별한 곳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온돌 찜질방이라고 하더군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지만 궁금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입구에서 옷을 갈아입고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개의 방이 있었어요. 각 방마다 온도와 재질이 달랐는데 황토방, 소금방, 숯방 등 다양했습니다. 바닥은 뜨겁게 데워져 있었고 그 위에 누우면 온몸이 따뜻해졌죠. 김 가이드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이라고, 바닥을 뜨겁게 데워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겨울을 났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라웠습니다. 사우디에는 난방이 필요 없지만 추운 나라에서는 난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부터 이런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했다니 대단했어요. 서양에서 난로나 벽난로를 쓸 때 한국은 이미 바닥 난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황토방에 누워 쉬고 있는데 옆에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보더니 영어로 말을 걸어오셨어요.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시길래 사우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표정이 환해지더군요.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사우디에서 일했다고, 1976년부터 1979년까지 3년간 리야드에서 건설 일을 했다고 하셨어요. 또 한 분의 중동 건설 근로자를 만난 겁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한국은 정말 가난했다고,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 중동에서 건설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하셨어요. 사우디 사막은 정말 힘든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섭씨 52도까지 올라가고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렸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한국에 있는 아내와 세 자녀를 생각하면 어떤 고생도 참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 근로자들을 친절하게 대해줬다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해줬다고 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함께 금식을 지켜주기도 했고 명절 때는 특별 음식을 나눠줬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번 돈으로 서울에 작은 집을 샀다고, 그 집에서 자식들을 키웠고 지금은 손주들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만약 사우디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삶은 없었을 거라면서 평생 사우디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고,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요. 당시 한국 근로자들은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했다고, 그래서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인을 존경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라고, 우리는 그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일한 게 모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그게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그 시절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냐고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고, 하루 세끼 먹는 것도 어려웠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리밥으로 끼니를 때웠고
고기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는 있었지만 책과 연필을 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도 많았고 수도가 없어서 우물물을 길어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든 시절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지금처럼 부유해졌냐고 물었더니 할아버지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교육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식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부모들이 굶으면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세대가 한국을 발전시켰다는 거죠. 둘째는 근면성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한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하셨어요. 중동에서도 독일에서도 베트남에서도 한국 근로자들의 성실함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땀과 노력이 쌓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움받은 걸 잊지 않는다고 중동이 어려울 때 한국을 도와줬기에 이제는 한국이 중동을 돕고 있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 많이 진출해서 기술과 시스템을 전수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할아버지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모습, 중동에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까지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고 손주들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때의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셨어요. 찜질방을 나오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가족을 위해 이국 땅에서 땀 흘렸던 사람들, 그리고 교육과 근면으로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 바로 이분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진짜 영웅들이었습니다. 챕터 7 다큐멘터리 눈꽃 한국, 중동을 감동시키다. 2주간의 촬영을 마치고 리야드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는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아름다운 설경, 외국인 관광객들의 감동,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50년 전 중동 건설 현장의 오래된 사진들까지. 모든 게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편집실에 들어가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감독과 음향 감독, 그리고 편집팀까지 총 10명이 달라붙어 6개월간 작업했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국과 사우디의 50년 우정을 담아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다큐멘터리의 구성은 이렇게 짰습니다. 첫 부분은 한국의 겨울 풍경으로 시작해요. 3억 뷰를 기록한 그 설경들, 외국인들이 감동받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였죠. 중간 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는지 설명했습니다. 한류의 힘, 수준 높은 관광 인프라, 외국인을 환대하는 한국 문화까지요. 그리고 특히 중동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여줬어요.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의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며 당시 한국 근로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택시기사 아저씨 아버지의 사진, 찜질방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증언까지. 50년 전 사막에서 흘린 땀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눈 내리는 한국 풍경 위에 자막이 올라갑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만난 두 나라, 그 인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동을 잊지 않았고 중동도 한국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저는 그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눈 덮인 슬로프를 배경으로 두 나라 사람들이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이 바로 한국과 사우디의 50년 우정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이섬으로 갔습니다. 여기도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메타세코이아 길을 걷는데 여러 나라 언어가 들렸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아랍어까지. 한국이 정말 세계인의 관광지가 된 것 같았어요. 한국관광공사 담당자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최근 통계를 보여줬는데 놀라웠어요. 춘천 지역 외국인 관광 소비액이 1년 전 3억 원에서 지금은 8억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거의 3배 증가한 거죠.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 비수기가 이제는 성수기로 바뀌었다고 눈을 보러 오는 아열대 지역 관광객들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의 겨울 관광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했어요. 한류 문화, 친절한 사람들, 수준 높은 인프라가 결합되어 경쟁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아침, 찜질방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를 다시 찾아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기억하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댁으로 초대해 주셔서 가족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주들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큐멘터리를 보시고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다고, 자기들에게도 그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했어요.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지금의 풍요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고맙다고, 우리의 땀과 눈물을 세상에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한국의 우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다고,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우정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앞으로도 두 나라는 서로를 기억하고 도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요. 단순히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아니라 두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중동, 동남아,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거나 도착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한국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국을 돌아봤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만난 두 나라가 지금은 더 깊은 우정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게 영광이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음 프로젝트를 생각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한국과 중동의 교류를 위해 무언가 하고 싶었어요. 문화,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국은 영원히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중동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그곳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경험하길 바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을 드렸다면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한국과 중동의 50년 우정, 그리고 전 세계가 사랑하는 한국의 겨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엔 더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